자, 어제 이어서 좀 내용 볼 건데요. AOP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거 한번 다시 내용 정리해보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코드 투게더도 연결하고요. AOP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 어제 이제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처음 설명드렸던 게 어떤 거예요? 의존성 주입, 그 다음에 AOP, 요거죠. 그렇죠? 만약에 AOP도 이제 실습을 할 건데, AOP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봤었죠. 자, 봅시다.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그렇죠?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뭐예요? 이런 예외 처리나 로그, 트랜잭션 이런 내용들은 핵심 로직에서 함께 있었던 걸 분리시켜 놓고 그 분리시켜 놓은 애들을 따로 정리해 놓을 거라는 거죠. 이 따로 정리해 놓은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에스펙트라고 부르고, 그쵸? 관점이 되는 거고, 이 안에 뭐 예외 처리를 해줄 하나하나의 이 메소드들 있죠. 이거를 우리가 어드바이스라고 한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 적용될지 타이밍을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거를 각각 조건과 타이밍을 뭐라고 했죠? 조건을 뭐라고 불렀나요? 포인트 컷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타이밍을 뭐라고 불렀죠? 한글 지우고 조인 포인트라고 했나요?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 조건을 주면서 어떤 실제 비즈니스 로직의 중심 관심사에 적용시킬지 적용시킬 이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타겟이라고 한다라고 한 거죠. 그런 용어를 쓴대요. 그렇죠? 사실 뭐 그 용어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실습해서 기능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AOP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일단 필요한 의존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포함시켜야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펙트 J라고 하는 이 AOP를 적용시켜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하고 그리고 스프링 AOP라고 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AOP를 지원하는 또 라이브러리도 추가시켜 줄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스프링 AOP, 에스펙트 J 요거를 추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그리고 스프링 AOP를 이제 활성화를 시킬 거예요. 그 작업들을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업들은 우리가 설정 파일에다가 하나씩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설정 파일에다가 폼.xml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의존성 설정하는 건 어디서 했었죠, 우리가? 폼.xml에서 했었고 요거 두 가지를 추가해주고 그다음에 얘를 활성화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의존성 필요한 거는 요거 aspect J 이렇게 넣을 건데 여러분들 그 앞에서 했었던 폼.xml 보면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거기서 이미 Aspect-J에 대한 버전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잠깐 돌아오시면 Spring DI에서 우리가 form.xml에 어디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여기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정보를 적어준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얘를 적어주기 위해서 여기 버전이나 이런 거 지정하고 있는데, 기본 우리가 레거시 프로젝트 만들면 버전이 자바는 1.6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뭐가 있죠? Aspect-J 버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의존성 가져올 때 여기서 1.6.10 버전을 미리 지정해 놨으니까 사실은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다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표현 기호로 해서 써주면 돼요.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서는 직접 이렇게 버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1.5.4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주면 된다라는 거죠. Aspect-J 버전. 얘를 주면 요거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 대신에 얘를 넣어 놓으면 위에서 미리 설정해 놓은 버전을 가져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또 필요한 거는 뭐예요? 스프링 AOP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다가 먼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얘를 넣으면, 자, 얘도 정리를 해보죠. form.xml에 이렇게 세 가지를 쭉 추가해 줄 거예요. 디펜던시를. 얘는 스프링 AOP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스프링 AOP 모듈을 추가시켜 주는데 얘도 상단에서 미리 정해 놓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었을 때 기본 버전이 뭘로 되어 있어요? 3.1.1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버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추가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설정들도 알아보도록 할 건데, AOP, 스프링 AOP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줄 거예요. 얘는 어디서 하냐면 루트 컨텍스트에 가서 얘를 활성화를 시켜줄 거예요. 자, 이거 코드 다 하나씩 할 거예요.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루트 컨텍스트에 가서 여기 보면 AOP, Aspect-J, AutoProC 이렇게 하고 AOP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코드가 나와 있죠. 이 작업을 진행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떤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되냐면 AOP 기능도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해줘야 될 작업은 비즈니스 로직을 먼저 작성을 해요. 어느 핵심 로직에다가 끼워 넣어야 될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에스펙트 클래스를 작성을 합니다. 코드 작성을 해줘요. 이 에스펙트 클래스 코드를 작성할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그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돼요. 에스펙트 어노테이션을 붙이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쭉 에스펙트 어노테이션들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일단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실제 이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에스펙트 이 클래스 코드를 작성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드 DAO, 프로덕트 DAO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보드 레포지토리,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잘 넘어갔나 시스템 아웃에서 프린트를 찍어보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로그를 찍어보는 코드를 걷어내고 이렇게 작성해보자라는 거죠. 별도의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요. 서비스 로그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얘를 에스펙트라고 해도 좋고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상단에다가 어노테이션을 뭘 붙여요? 에스펙트를 붙여주고 또 위에다가 컴포넌트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요 줄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시스템 아웃 프린트로 해서 출력들을 로그에다가 찍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그거 대신에 그냥 콘솔 출력 대신에 로그를 찍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로그 팩토리라고 하는 애가 우리가 의존성에서 여기 보시면 로깅이라고 되어 있고 SLF5J라고 되어 있는 심플 로깅 백헤이드 for Java라고 하는 이 의존성이 있으면 우리가 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로거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가져와서 우리가 로거.info 하면 어떤 패키지에 어떤 클래스에서 로그가 찍혔는지 그 경로하고 출력이 같이 나와요. 그냥 시스템 아웃은 우리가 문자열 찍는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그 어떤 클래스인지도 같이 경로가 포함돼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로거 인포에서 뭐 스타트 로그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작성하고 싶은 뭐 로그들을 써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메소드, 우리가 작성한 요 메소드 보시면 뭐 스타트 로그라고 해서 써놓고 이 위에다가 before라고 어노테이션 붙여놨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포인트 컷이에요? 조인 포인트예요? before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뒤에 나오는 해당 조건에 대한 어느 타이밍에 해당 조건의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에 이제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걸 지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바로 뭐인 거예요? 조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before 등등의 이런 조인 포인트를 before, after 등등으로 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execution에서 쭉 나오는 요 식 있죠?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포인트 컷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포인트 컷 식이 됩니다. 여기 안에 이런 규칙들은 우리가 하나씩 예시를 보면서 쭉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메소드, 이 해당 메소드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죠? 얘가 어드바이스가 되는 거죠. 개념상으로. 그리고 얘가 에스펙트가 되는 거죠. 그냥 영어로 써 있으니까 쓸 필요는 없긴.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뭐 get 시그니처 그리고 arrays toString에서 이 아규먼트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해당 그 핵심 로직에서 돌아가고 있는 매개 변수들 있죠. 돌아가고 있는 인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쭉 이 배열의 형태로, 그렇죠? 어레이의 형태로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면 지금 여기에는 뭘 지정하고 있냐면 요 경로 서비스라는 패키지 아래에 보드 서비스 있죠. 보드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 하위에 어떤 메소드가 실행되든지 상관없이 이제 그 메소드 실행 전에, 그렇죠? 조인 포인트가 before로 되어 있으니까 보드 서비스 하위에 있는 어떤 메소드들이 실행되기 전에 이 로그들을 찍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좀 실습을 해보고 요 시그니처 찍었을 때 아규먼트 가져와서 배열로 돌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만들어서 스프링 AOP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테스트라고 썼었는데 여기서는 스프링 AOP라고 해보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탑 레벨 패키지 지정해 줘야 되죠.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좋은 테스트라고 했었나요, 어제? 그쵸, 테스트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AOP가 겹치려나? 약간 겹칠 것 같은데. 좋은 테스트 이그잼 똑같이 할게요. 그냥 좋은 테스트. 자, 피니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죠?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폼.xml에 가서 뭐예요? 의존성을 먼저 추가해 주겠습니다. 폼.xml. 자, 그러면 dependencies 여기 제일 아래로 내려갈게요. 제일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거 바로 밑에 여기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저희 자료 어디 있냐? 스프링 AOP 여기에 코드가 있어서 가져와도 되고 채팅으로도 한번 남겨놓을게요. 자, 요거를 복사할 거예요. 의존성 설정 폼.xml 복사하고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여쓰기도 이렇게 맞춰주고, 그럼 여기에 이제 스프링 AOP 그 다음에 에스펙트 두 가지 라이브러리가 준비가 됐어요. 항상 이 폼.xml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수정하고 난 다음에는 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븐에서 업데이트 프로젝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볼게요. 자, 뭔가 오타가 있나요? 펜던시 잠시만요. 디펜던시에서 여기가 에러가 나는데 뭐 확인을 해볼게요. 미싱 이렇게 나오네. 그쵸? 미싱 에스펙트 1.6.10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펙트 J 버전 요거는 똑같이 되어 있는지 ORG 에스펙트 버전 뭔가 다른가요? ORG 에스펙트 버전 똑같죠? 근데 얘를 왜 못 받아오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만들고 에러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콘솔 요게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 호환 버전 때문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얘가 이제 실제 메이븐 프로젝트에서도 어떻게 적용해주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테스트를 돌려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에스펙트 J 요걸 검색해 보죠. 메이븐 레포지토리에서 조회해 보면 에스펙트 JRT 그 다음에 위버 요거 두 가지를 했는데 얘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럼 1.6.10 이게 없나 보구나 여기. 그쵸? 그래서 그런가? 여기로 바뀌었다고 나오네. 여기로 가서 봐도 에스펙트 런타임 위버 얘도 한번 볼게요. 버전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얘는 있는데 얘가 버전이 따로 나오질 않나 보구나. 그러면 버전을 좀 낮춰서 실제 존재하는 버전으로 좀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1.6.10 여기는 있는데 얘는 있거든요. 에스펙트 J 위버도 있고 그리고 에스펙트 JRT 이거거든요. 요건데 여기에 나온 버전이 없군요. 1.6에 대한 버전이 없네요.
아티팩트가 여기로 바뀌었다. 1.5.4 JRT. 여기로 바뀐 것도 따로 뜨진 않네. 자, 그러면 버전을 둘 다 존재하는 걸로 한번 맞춰보죠. 지금 이 에스펙트 JRT는 1.5.4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1.5.4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아까 에스펙트 J의 위버라고 하는 거 얘도 들어가야 되는데 얘도 1.5.4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한번 맞춰보죠. 이게 존재하는지. 여기 ORG 에스펙트 J 버전 있죠? 이거를 1.5.4 이렇게 맞추니까 에러가 사라지나요? 네. 이렇게 호환되는 버전으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저장만 해도 돌아가는 점 봐야겠네. 그래도 들어오네요. 저장만 해도 들어가긴 하는데 한 번씩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메이븐에서 업데이트 프로젝트 눌러주세요. 요거를 바꿨습니다. 버전을 1.6.10에서 1.5.4로 바꿔서 보니까 여기에 에스펙트 JRT 위버가 다운로드가 됐죠? 라이브러리가. 자, 얘를 가져왔고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다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AOP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루트 컨텍스트, 루트 컨텍스트에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채팅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디에요? 리소시스, 소스의 메인 웹앱, 웹인프까지 내려와서 스프링의 루트 컨텍스트 있죠? 여기 루트 컨텍스트. 여기 안에다가 AOP 에스펙트 J 이렇게 딱 쓰면 에러가 뜰 거예요. 여기 X에서 에러로 나오죠. 네, 얘는 이제 이 앞에 AOP라고 하는 이 XML 태그, 이 확장 태그를 쓸 때에는 이 위에다가 여기 XML NS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이세요? XML NS 어쩌고 저쩌고 빈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XML NS XI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 빈즈라고 하는 태그를 쓰고 있는데 얘가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스키마 빈즈라고 하는 이 경로가 네임스페이스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AOP라고 하는 애도 뭐 XML NS 그 다음에 쭉 해서 AOP가 뭐가 있어야겠죠? 그쵸? 그때는 이제 여기 네임스페이스 탭으로 가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 보면 AOP가 있나요? 네, 이 AOP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에디팅 네임스페이스, 디클러레이션, 컨피규레이션 쭉 나옵니다. 네, OK 누르고 저장을 해주면 에러가 사라지죠. 그럼 여기 뭐가 추가가 됐어요? XML 네임스페이스에 AOP가 추가가 됐죠. 얘가 있어야 얘가 에러 없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루트 컨텍스트의 요 작업까지 지정을 했어요. 얘는 스프링 AOP를 활성화하는 기능입니다. 보면 뭐 오토 프록시라고 해서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로직을 만들어 볼게요. 자, 프로젝트 구조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셨나요? 그리고 뒤에는 코드들을 이제 작성할 건데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작성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 요청해서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자바 폴더 아래에 com.좋은.점 테스트 탑 레벨 패키지, 최상위 패키지에 와서 패키지들을 먼저 만들게요. 자, 패키지들을 com.좋은.점 테스트에 우리가 앞에서 어제 했던 것처럼 DAO 패키지 만들고, 그 다음에 DTO 만들고,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각각 그 안에 클래스들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DAO에다가 보드 DAO. 얘는 가져오셔도 돼요. 앞에서 했던 거 가져와도 되고, 길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 서비스 만들 때 보드 서비스 클래스로 만들지 말고 이 보드 서비스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얘를 구현할 클래스 보드 서비스 인프를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패키지하고 클래스 인터페이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만들었나요? 만들고 게시판에서 데이터 요청해서 가져오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해볼 건데 어떻게 보통 코드를 작성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먼저 가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애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데, 게시판에 우리가 기능들은 어떤 것들을 보통 써요? 게시글 목록 조회하는 거, 그 다음에 게시글 하나 조회하는, 그다음 등록, 수정, 삭제를 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추상 메소드만 인터페이스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public list 보드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해주고, 그러면 게시글 조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조회해서 보드 객체 하나만 반환해주면 되겠죠. select. 근데 게시글 하나 조회할 때는 글 번호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게시글 등록할 때는 우리가 UI에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보내준 제목 작성자 내용을 객체로 받아와서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환 타입은 int, db에 몇 건이 적용이 됐는지 그걸 반환받아 오고, 그리고 게시글 데이터를 보드 객체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수정 삭제는 비슷하겠어요. 삭제 같은 경우는 글 번호만 넘겨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 안에 어떤 그 기능들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렇게 정의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하는 걸 얘를 구현해 줄 클래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씁니다. 보드 서비스 인플 여기에 가서 앞에 만들어 놓은 인터페이스 보드 서비스를 구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얘 구현하려면 수상 메소드에 있었던 거 다 오버라이딩 해야겠죠.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면 add unimplemented 메소드 눌러서 쭉 오버라이딩 자동으로 받아오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얘가 나중에 어디서 얘를 요청할 거냐면 홈 컨트롤러에서 보드 서비스 객체를 의존성을 주입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new 보드 서비스 이렇게 안 하고 new 보드 서비스 인프 이렇게 안 하고 의존성 자동 주입 받아서 여기 홈 메소드 안에서 뭐 리스트, 인서트 메소드를 호출해 줄 거예요. 그렇죠? 얘를 의존성 자동 주입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보드 서비스 인풀이라는 이 클래스가 뭘로 등록이 돼야 돼요? 빈으로 등록이 돼야 되죠. 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적용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이 서비스 클래스들은 컴포넌트 대신에 서비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요. 그래서 얘는 네, 이름이 정해진 게 네 가지가 있었죠? 어제 봤었던.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은 컴포넌트.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DAO에다가는 레퍼지토리. 그리고 컨트롤러에는 컨트롤러. 이렇게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각각의 메소드에서는 게시글 목록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작성을 하는 거야. 게시글 목록을 가져와서 기본 어떤 정렬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하고 리턴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는 어디서 이제 받아와요? 보드 DAO로부터 받아오는 거죠. 그렇죠? 보드 DAO에서 실제 리스트, 보드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걸 먼저 짜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보드 DAO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저 메소드들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어제 했었었죠? 그렇죠? 어떻게 했었죠? 보드 리스트에서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고 보드 리스트에 하나씩 추가했었죠. 보드 객체들. 실제로는 DB에서 가져올 건데 여기서는 기본으로 이렇게 세 가지 생성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보드 객체에도 지금 변수가 없죠. 타이틀, 라이터, 컨텐트 지난번에 써놓은 거 그것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해 놓도록 할게요. 그것도 나머지도 같이 정의하는데, 자, 그 전에 먼저 보드 클래스로 가서 DTO의 보드에 가서 변수들 쭉 써주세요. 네,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써놓은 거 있죠? 어디에 테스트에서 했던 거 그거 가져오세요. 얘는 뭐 또 쓰지 말고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 요거 만들어 놨으니까 제목, 작성자, 내용 이거를 이제 보드 DAO에서 넣어주도록 하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보드 DAO로 가서 여기다가 그냥 제목 1, 2, 3 요거 넣어주세요. 제목 1 이것도 어디서 했는데 그쵸? 앞에서 했었죠? 복사해 올게요. 자, 넣어주면 되겠고 나머지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딜리트는 똑같이 만들면 되죠. 자, 여기까지 짜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천천히 써보세요. 사실 여기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요청 날리는 거 JDBC 있겠죠? 그렇죠?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해가지고 쿼리 날리는 거 있겠죠? 근데 그거 일단은 그거는 생략을 하고 갈게요. 아직 데이터베이스 연동 안 했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보드 서비스에서 보드 DAO를 의존성을 주입을 받고 여기서 보드 DAO를 객체로 생성을 해서 생성한 걸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의존주의 받아온 걸 호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려면은 역시 보드 DAO에도 역시 컴포넌트를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이런 DAO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뭘 붙여준다? 레퍼지토리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준다.
얘도 결과적으로는 IOC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표면적으로 얘는 레퍼지토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디서 의존주인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보드 서비스 인플에 와서 여기서 보드 DAO를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임포트하고. 근데 원래 우리가 기존에 작성하던 방법들은 의존 주입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 매번 보드 서비스가 호출될 때마다 보드 DAO를 만들어서 인스턴스를 계속 여러 개 만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IOC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빈을 가져오자. 일존성을 자동으로 주입받자. 하면 이 보드 DAO를 가져와서 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보드 DAO에서 가져온 거 쭉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지금 핵심 비즈니스 로직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AOP를 적용을 안 했죠.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직 못 왔어요? 네, 천천히 써보세요. 근데 이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화면을 딱 열었을 때 게시글 목록을 지가 알아서 조회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어디서 요청을 먼저 해줘야 돼요? 컨트롤러에서. 홈 컨트롤러에서 이제 보드 서비스를 의존주의 받아와서 뭐 리스트 아니면 셀렉트 이렇게 호출을 해줘야 돌아가겠죠. 그쵸? 홈 컨트롤러로 이제 요청을 받아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러면 홈 컨트롤러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뭘 가져오고 싶냐면 보드 서비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이 보드 서비스를 클래스로 작성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의존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보드 서비스 인플 클래스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의존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오토 와이어드 붙여주면 이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빈을 가져와서 IOC 컨테이너에서 가져와서
이 변수에다가 의존성을 주입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이제 뭐 호출해 보면 되는 거죠. 그것만 써놓고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임포트하고 가져온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나요? 예외 던지기, 예외 던져주세요. 그리고 모델에다가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좀 코드 작성해 놓고 잠시 10분 쉬었다가 이제 그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예시로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 부가적인 뭐 예외 처리나 로그를 DAO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서비스에다가 넣어놓고 그걸 AOV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10분 쉬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갈게요. 블루 마운틴이 뭔지 아세요? 블루 마운틴. 먹어볼까? 안에서 볼게요. 어떤 거? 네. 근데 여기서 보드 서비스점 리스트에서 보드 리스트 객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인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뉴 보드 서비스 인플 해서 보드 서비스 인플 객체를 만들고 걔를 호출해야 될 것 같죠. 인터페이스를 복습하는.
어제? 몇 시까지? 근데 통치 하나가 통치 네 뭐야? 그럼 일단 어? 됐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명? 세 명? 어. 그랬어. 되게 여기를 해요. 아주 공감되죠. 알고 정치가 어딘가 모르고 아, 약간 목소리가 아, 메이크업에서 거기 잘 하지 않아요. 그렇게 왜? 아, 먹고 싶어요. 일단 점심에 바로 하고 가. 그리고 술을 같이 하는 거 없긴 한데. 지금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안을 턱 아우
되게 내가 일어나는 게 7시. 진짜 통과를 아, 그러지 마세요. 이게 되네. 자, 여러분 커피 드실 분들은 커피 드세요. 종이컵 2개 남았어요. 끝났네. 내일 중인가요? 아니 빼야 돼. 빼면 돼요. 아, 싫다고. 종이컵 눈치. 마지막 주면 되나요? 딱 이 정도로 타는 게 맞는 거. 얼음물에 부으면 아메리카노 되네요. 네. 많이 부으세요, 많이. 이제 딱 적당한 농도를 알았어. 지금 오늘이 딱 적당한 거.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작성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리스트 요청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다 보면 보드 서비스 인포 여기에 가서 예를 들면 이거야. DAO에 요청 보냈죠. 가지고 왔겠지. 가지고 온 다음에 여기 값이 들어왔나 안 한다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그로 찍어요. 로그로 찍을 때 예시는 홈 컨트롤러에 만들어져 있어요. 홈 컨트롤러에 보면 여기 private static final 로거 쭉 해서 이 코드 하나 있죠. 이걸 복사해서 보드 서비스 인풀에도 얘를 하나 추가해 주세요. 로그. 근데 대신에 얘는 보드 서비스 인풀 클래스로 여기다가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로거 객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로거 객체를 사용해서 뭐 인포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인포라고 하는 레벨의 로그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또 로거에 에러도 있을 거예요. 얘는 에러 레벨의 로그를 또 작성할 수도 있어요. 또 경고도 있겠죠? 경고도 아마 있을 텐데 원이라고 해서 경고 레벨의 로그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홈 화면이 어디 있나? 홈 화면 다시 서버 꺼져 있나? 서버 안 켜놨군요. 서버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만 일단 써놓고 얘네들 실행했을 때 로그가 어떻게 나오나만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보면 홈 컨트롤러에서 얘 호출했을 때 이렇게 로그가 아이고 어디 갔어? 이렇게 지금 로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 어디서 호출했어요? 보드 서비스 인풀에서 호출했죠. 그 기본 패키지랑 클래스 경로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인포, 에러,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 작성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앞에 어떤 레벨의 로그인지도 같이 출력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가 잘 있나? 아니면 특정 메소드가 동작하고 끝났을 때 시점에 어떤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그를 찍는다든가 할 때에는 인포 레벨로 보통 찍고, 그 다음에 뭐 예외가 딱 떠서 에러가 발생했거나 그럴 때에는 에러 메시지, 그리고 뭐 경고는 중간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널이 나와 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워닝 레벨에서 로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결론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 로그를 사용해서 기록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데이터 조회에 왔어. 그러면 이 데이터 개수 몇 개 있는지 알려주고 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드 리스트의 사이즈 가져와서 얘를 이제 로거로 찍어주는 거야. 인포 메소드에 뭐 예를 들면 뭐 보드 리스트 요소 개수 이런 식으로 찍어. 그리고 뭐 게시글 목록을 조회합니다. 여기 맨 앞에다가 써볼까요? 여기다가 써놓고 또 어떤 로그는 목록을 반환합니다. 오류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로그 보면 에러도 같이 한번 볼게요. 옆에서 띄우고 싶은데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홈화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뜨죠. 게시글 목록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보드 요소의 개수 3개, 게시글 목록을 반환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면서 이렇게 로그를 남기면서 개발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에러 나시는 분들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가 달라. 것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유명서가 있어. 그 테스트는 서버에서 내리세요. 지우세요. 딜리트 하면 지우세요. 그러면 어제 했던 테스트는 딜리트. 스프링 AOP가 올라가죠. 얘네들이 컨텍스트가 똑같아서 하나가 스프링, 하나가 스프링 똑같이. 그럼 로그가 나오나요? 안 나오시는 분. 나오시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로그가 핵심 로직인가요? 아니죠.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횡단적 관심사. 부수적인 코드들인 거예요. 얘네들 로그들이 이렇게 막 코드가 써 있어. 그럼 얘가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물론 이 정도 코드야 분리해내서 인식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 어디로 치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로 분리를 시키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어디로 분리시킬 건지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 생성해서 com.좋은.test.common.aop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공통 관련된 어떤 클래스들을 커먼 패키지 밑에다가 놓고 밑에 AOP에 대한 걸 이 패키지 아래 작성할게요. 자, 패키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AOP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클래스를 이 안에다가 만들어서 아까 전에 예시에서 우리가 써놓은 게 뭐였나요? 서비스 로그 어드바이스? 네. 서비스 로그 어드바이스. 뭐 어드바이스라고 안 해도 되고 이름을 뭐라고 네이밍하는 게 좋을까? 에스펙트? AOP? 뭐 어쨌든 이렇게 써볼게요. 자, 피니시.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찍었었던 코드들을 한번 여기서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도 로그를 찍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거 되나? 로거 없나? 자동 완성이 따로 있진 않나 보네. 얘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홈 컨트롤러에서 이 로거 썼던 거 있죠?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서비스 로거 어드바이스 클래스를 지정해주고 로그를 이제 메소드 안에서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 스타트 로그 여기에 매개 변수로 조인 포인트 그렇죠? 객체를 하나 매개 변수로 선언해주고 있고 이 로거로 이제 찍어보는 거예요. 서비스들의 메소드가 시작되기 전 로그를 찍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 메소드 이름이 뭐 스타트 로그니까 스타트 로그. 여기는 이 JP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한번 봅시다. 뭐가 있나? get signature라고 하는 게 있고 또 JP 메소드의 get arguments 이것도 한번 보죠. 네.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로그 파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써놓고 이 클래스에다가 얘를 AOP로 설정해 주려면 이 클래스 위에 뭘 써야 된다고? aspect를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역시 빈으로도 등록될 수 있게끔 컴포넌트 또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해당 메소드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그쵸? 조인 포인트 그다음에 포인트 컷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스타트 로그라고 해서 메소드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할 때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 annotation을 붙여서 표현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는 뭐 execution
하고 여기다가 식을 쭉 작성해 주면 되거든요.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작성을 할 때 보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포인트 컷, 표현 요소. 제일 앞에 쓰는 거는 익스큐션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지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시자로는 지금 익스큐션을 이제 가장 많이 써요. 실행을 할 당시를 지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반환 값을 그 다음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반환 값, 그리고 패키지, 클래스, 메서드, 그 다음에 인수 순으로 쭉 작성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때 어떤 반환 타입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지시자를 쓸지는 여기다가 execution이라고 보통 써요. 이거 execution 말고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반환 타입이 보드인에만 중심 관심사에 걸어주고 싶다. 그럼 여기다 보드를 반환 값을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쓴 이 그 메소드, 앞에서 쓴 비즈니스 로직은 뭐 리스트 보드도 반환을 하고, 그쵸? 인트도 반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이 들어있죠. 그럴 경우에 반환 값은 어떤 것든지 상관이 없으면 에스터리크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에스터리크. 네, 제일 처음에 여기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경로를 써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다가 타겟을 지정해 줄 거냐면 com.좋은.test 밑에 서비스 패키지 있죠? 서비스 패키지 밑에 보드 서비스 인플에다가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패키지를 써주면 되겠어요. com.좋은.test. 서비스 하고 이 뒤에다가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클래스가 뭐 보드 서비스 인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드 서비스 인플에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 서비스 패키지 밑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그럴 때 뭔가 서비스로 끝나는 어떤 클래스를 지정하고 싶다. 그럴 때에도 이런 식으로 와일드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클래스를 지정해 주는데 앞에 뭐가 와도 보드 서비스 아니면 뭐예요? 커멘트 서비스 이런 애들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보드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뒤에 뭐가 오든지 상관이 없는, 그러면 보드 서비스든 보드 서비스 인플이든 와일드카드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지정이 된 거예요? 클래스까지 온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메소드를 지정해 주면 돼요. 메소드도 어떤 메소드든지 상관없이 다 하겠다 하면 이렇게 에스터리크 넣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이 다음에 괄호에다가는 매개 변수, 인수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얘도 일단은 이렇게 뭐든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써놓으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써보고 이거에 대한 이 포인트 컷 표현식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보드 서비스에 리스트 메소드를 지금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걔가 호출되기 전에 로그가 떠야겠죠.
그걸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홈 화면 다시 참 테스트가 열리네. 테스트가 맞나 지금? 맞군요. 다시 얘를 실행했을 때 로그가 뜨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존에 이거는 우리가 작성해 놓은 거죠. 로그가 안 뜨죠. 그렇죠? 홈 컨트롤러에 등록을 안 했다고요? 얘는 그거랑 별개로 이제 누구를 감지하는 거예요? 보드 서비스. 얘가 돌아가면 이 보드 서비스로 시작하는 해당 서비스 패키지 아래에 있는 이 메소드들이 동작할 때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홈 컨트롤러에서 뭔가 호출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AOP를 쓸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이거 예시 코드 보고 잘 작성한 것 같은데 뭐가 안 되네? 왜 안 되지? 한참을 다시 실행시켜보고 이것저것 해봐. 그래도 안 돼.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 버전이 잘못되거나 어떤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 있거나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써주면 되냐면 이 위에 enable aspect auto proxy라고 하는 걸 넣어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 AOP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작업까지 어노테이션으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까지 적용해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홈 들어갔을 때 적용이 되는지 로그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우리가 직접 보드 서비스 인풀에서 작성했었던 코드고 이거 전에 뭐가 나와요? 뭔가 찍히고 있죠? 서비스 before 이렇게 되어 있고 스타트 로그 해서 뭘 찍었어요? get signature라는 메소드로 호출한 결과를 하나 찍었죠. 얘는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요 부분 패키지 경로에서 쭉 나오죠. 얘가 이제 호출해주고 있는 건 얘가 반환하는 타입이랑 뒤에 패키지부터 해서 쭉 메소드까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드 서비스 밑에 있는 그 어떤 메소드든지 간에 그 메소드가 동작하기 전에 먼저 로그를 띄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로그를 안 찍어놔도 지금 어떤 메소드가 호출돼서 동작했구나를 이 시그니처 메소드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홈 컨트롤러에서 보드 서비스의 리스트 호출했다라는 걸 여기다가 로그를 남겨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get arguments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써놨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그냥 오브젝트 아이디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레퍼런스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코드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 아규먼트를 가져오게 되면 얘가 반환하는 타입이 뭐예요? 오브젝트 배열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오브젝트 배열을 문자열 형태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레이즈 클래스에 toString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반환한 오브젝트 배열을 문자열로 해서 변환을 시켜줘요. 얘가 배열이었잖아요. 그쵸? 그 배열에 있는 값을 이제 toString 우리가 앞에서 뭐 객체 변수들 한 번에 찍을 때 toString 많이 썼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배열을 toString으로 해서 문자열로 쭉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얘를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드 DAU까지 가져와서 나온 그 인자들을 출력해 볼 수가 있어요. 얘도 다시 한번 새로 고침 딱 해서 찍어보면 빈 배열이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뭔가
데이터가 없겠죠. 왜냐면 보드 서비스의 리스트라는 메소드가 동작하기 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받아올 게 없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자, 여기다가 이제 조인 포인트를 애프터로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요거 내용 보고 오시면 조인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거 말고 여기서 보자. 앞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우리가 볼 때 조인 포인트의 종류들이 있었죠. 어드바이스 종류에서 before, 뭐 after return, after throwing, after around 이렇게 있었죠. 얘네들이 이제 조인 포인트의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애프터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대상 메소드 실행 후에 이후에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럼 요거를 하나 복사하면 before 대신에 여기다가 뭘 쓰면 돼요? 애프터를 써보면 되겠죠. 메소드 이름은 뭐 start log, end log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다가 애프터 얘도 임포트 해주고 그럼 역시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홈 컨트롤러 했을 때 리스트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애프터에도 뭐가 찍히나요? 애프터가 아이고 다시 돌아가네. 클리어하고 다시 보면 서비스 애프터에서 이렇게 세 줄이 찍혔죠. 근데 여기도 역시 아규먼츠가 뭐가 안 나오네. 그쵸? 아규먼츠가 따로 나오는 게 없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규먼츠는 뭘 가져오냐면 우리가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얘는 이 타겟 메소드의 매개 변수 이 정보를 가져오게 돼요. 얘를 따로 써볼까요? 어차피 위에다가 써야 되니까 위에다가 써놓죠. 그리고 뭐 get 시그니처는 이 타겟 메소드의 뭐 시그니처 정보라고 하는데 뭐 시그니처 정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뭐 반환 타입, 그 다음에 패키지, 그리고 클래스, 메소드 이런 식으로 찍혔었죠. 이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가지 이 조인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로부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정보는 주로 요거 두 가지를 씁니다. get signature, get argument.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배열로 다시 toString으로 변환해서 찍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 보드 서비스 안에 지금 동작한 메소드는 타겟 메소드는 누구예요? 리스트죠. 리스트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매개 변수가 사용이 될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냥 게시글을 하나 조회할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게시글 번호를 하나 넘겨줘야 되죠. 셀렉트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그러면 이제 홈 컨트롤러에서 임의의 글 번호를 하나 여기다가 셀렉트를 호출해서 받아와 보도록 하죠. 그럼 그때 여기 글 번호가 뜨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자, 홈 컨트롤러에 가서 다른 메소드들도 다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게시글 목록 요청을 했고 게시글 조회 요청을 해보세요.
셀렉트 하면 되겠죠? 셀렉트. 그때 뭐 글 번호를 10번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등록 요청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먼저? 뭐 조회 요청, 등록 요청. 그러면 어 엔드로그라고 써는 게 왜 안 되지? 안 보이지? 엔드로그라고 여기 텍스트를 안 바꿨군요. 자, 여기 보면 애프터 이렇게 뜰 때 뭐가 나와요? 여기 누구지? 셀렉트. 셀렉트에 지금 AOP가 저 어드바이스가 각각 동작할 때 before join point인 경우에 여기에 아규먼트가 하나 나오죠. 글 번호 10번을 매개 변수로 넘겼으니까 10번 매개 변수가 뭔지가 확인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AFB에서 미니 프로젝트 개발할 때 지금 안 떠요. 데이터가 안 들어와요. 맨날 이랬잖아요. 그게 다 원인이 뭐였어요? 처음에 그 JSP에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뭐 폼 태그나 아니면 뭐 리퀘스트 요청으로 해서 글 번호를 넘겨주던가 아니면 입력한 게시글 정보를 넘겨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걸 pro.jsp나 뭐 서블릿으로 너를 넘기고 있으니까 그걸 DB에 가서 조회해서 가져와 보면 안 떴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물론 일일이 테스트하면서 시스템 아웃프린트해서 찍어보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에 아큐먼트가 다 나오잖아. 그럼 지금 얘를 딱 봤을 때에는 여기 시그니처가 뜨죠? 셀렉트 메소드로 넘어갈 때 매개 변수 보드 넘버 10번 잘 넘어오는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없어, 0이야, 아니면 널이야,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가 안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걸 로그로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혹시 그 아, 웹소드에서 네. 하나의 배열로 나눠되는 거잖아요. 네, 배열이죠. 네. get arguments를 보드 넘버나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보죠. 매개 변수 네임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러면 이 join 포인트 객체에 보면 get arguments, kind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arguments를 뭔가 매개 변수를 넘겨서 지금 가져오는 게 오버로딩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get arguments에서 이게 뭔가 넘겨준 다음에 사용한다 그러면 또 그 밑에 메소드가 하나 더 있어서 지정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이 join point라고 하는 클래스를 개발 문서에서도 한번 보면 돼요.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기능을 하는 메소드들이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 API에 join 포인트 클래스가 있는지 한번 보죠. 스프링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있을지 아니면 여기도 나온다.
메소드 요약에는 뭐 get static part, get this, proceed 요거밖에 없나? 뭐 있어야 될 텐데 메소드가 오히려 더 적게 나오네요. 아니면 네, 지금 여기 있는 메소드가 전부인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에스펙트 개발 문서에 보면 get arguments 그리고 kind, signature, 네, 뭐 location 등등 이렇게 쭉 나와요. 그다음에 뭐 타겟도 있네요. 그러면 이 타겟을 가져와서 뭔가 찍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조인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진 거 자체에는 뭐 매개 변수명을 지칭해서 가져오는 건 보이진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타겟을 가져오면 타겟에 대한 객체가 있겠죠. 그럼 그 객체에 대한 정보로부터 뭔가 불러낼 수가 있거나 한다 그러면 뭐 그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변수만 지칭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 매개 변수가 클래스의 형태, 객체 형태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get arguments로 해서 얘를 가져오면 결과적으로는 오브젝트 배열로 반환을 하잖아요. arguments 뭐 list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는 지금 없겠죠? 여기는 없을 것 같고 얘를 가져와서 반복을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반복해서 오브젝트를 로그에 한번 찍어보죠. 근데 요거에서 값을 추출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가져왔을 때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 자, 그러면 얘 다시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나오나? 이건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바로 찍히는 거 보니까 그 아규먼트에 대한 어떤 네임에 대한 이름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바로 값만 이렇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타입을 지정할 수는 있겠어요. 얘를 만약에 이 오브젝트를 하나 가져왔을 때 이 오브젝트 타입이 만약에 뭐 인테저다. 그러면 우리가 인스턴스 오브 해서 인테저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어떤 매개 변수가 리스트다. 어떤 특정 클래스다.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드라고 하는 애를 매개 변수로 썼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이 반복문에서 걸러내서 얘를 추출할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매개 변수명 자체를
지정해서 추출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자, 그거는 한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얘가 어떤 이제 매개 변수와 클래스의 메소드인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규먼트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조인 포인트라고 하는 애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메소드들을 몇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arrays toString 찍은 게 사실은 이거 반복문 돌린 거랑 똑같아요.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근데 매개 변수명을 추출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한번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before에다가 after에다가 찍어보죠. 밑에다가 로고에 이거 스타트가 아니라 end죠. end라고 바꿔놓고 추가로 join 포인트에 타겟도 한번 찍어보죠. get 타겟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얘도 toString으로 찍어봐야 되겠고. 나머지는 근데 우리가 뭔가 실질적으로 쓸만한 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요 정도만. 타겟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타겟은 찍으면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금 현재 실제로 AOP가 적용된 보드 서비스 인풀 클래스가 쭉 패키지까지 해서 나오죠. 그럼 어디에 우리가 지금 이 횡단적 관심사로 해서 지금 어드바이스가 적용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타겟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시그니처로도 그걸 충분히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요거 말고도 우리가 다른 조인 포인트들을 지정해서 예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조금 더 해보죠. 자, 요것도 여기 위에도 여기다 써놓고 타겟까지 써놓고 하나를 더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라운드를 한번 해보죠. 어라운드. 얘는 뭐 어라운드 로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뭐 계속 반복돼서 찍히니까 너무 많잖아요. 여기 어라운드에서는 보통 해당 그 메소드가 실행된 뭐 시점들을 출력해 볼 수가 있겠어요. 시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뭘로 찍으면 좋을까? 데이트 로컬 데이트 타임으로 한번 찍어보죠. 현재 시간을 로거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는 이제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 그리고 실행되고 난 후에 둘 다 이제 호출이 되는 거거든요. 볼게요. 자, 널 포인터 익셉션.
인서트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요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들고 있나? 자, 에러 확인을 한번 해놓고 이것도 마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실행했을 때 보면은 에러가 나고 있는데, 음, 요 부분이 지금 문제네요. 인서트가 실행되고 안 되고 있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잠깐 우리가 이게 셀렉트로 해서 반환을 안 해놓고 있나? 셀렉트에서 가져온 거 반환해주고 있을 텐데, 그쵸? 근데 왜 널로 나오지? 자, 일단 인서트만 조금 주석을 해놓을게요. 이게 에러가 나고 있어서 홈 컨트롤러에 이거 보드 서비스 인서트 호출한 거 있죠? 요것만 잠깐 주석을 해놓고 얘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라운드 이건 풀어놓고 요것만 주석했습니다. 요것만. 네. 그리고 돌려보면 현재 시간이 로그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서버가 돌고 있는데 찍은 것만 확인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서비스 어라운드, 그쵸? 서비스 어라운드가 나오는 시점. 얘는 뭐예요? 보니까 비포가 여기서 나오죠. 비포가 나오고 그리고 어라운드가 그 다음에 또 찍히고 있는데 어라운드는 이제 실행되기 전에도 찍히고 그쵸? 실행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소드가 호출되기 전하고 후에 뭐 얼마가 시간이 흘렸나 알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가 어라운드로 해서 찍어봤을 때 지금 시간이 차이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쵸? 초 단위에서 안 나오고 거의 뭐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가야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그 기능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요청한 다음에 데이터 가져와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뭐 5만 건을 가져와야 돼, 데이터를. 근데 그게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로그로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어라운드 조인 포인트를 걸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몇 가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갈게요. 선생님, 네, 네, 그 서비스로 서비스로, 네네, 로그 어드바이스. 네, 그 클래스에서 컴포넌트를 언페이션 달아주셨는데 네, 이거는 그럼 빈에 등록하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펙트도 결국은 빈에 등록이 돼야 IOC 컨테이너가 인스턴스를 직접 생성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 클래스잖아요. 클래스가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무조건 new를 해야 되잖아요. 객체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new 해서 직접 우리가 쓴 적은 없죠, 한 번도. 서비스 로그 어드바이스는 우리가 다른 클래스에 가서 생성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걔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있는 스타트 로그, 뭐 엔드 로그, 이 로그들의 메소드가 실행이 되려면 이 인스턴스도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빈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등록하는 거 같은데 어토와이어드로 네, 아무래도 그렇지.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걸 없이 이거를 조건으로 했을 때 얘는 이제 에스펙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얘가 에스펙트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을 때마다 이게 실행이 되고 이 메소드들이 그렇죠. 요거에 맞을 때, 네. 포인트 컷에 맞을 때. 그렇죠. 그리고 답답한 하나 만들었어. 네. 이렇게 안 보이게 줬단 말이에요. 이걸 복사해서 얘를 활용해서 누가 이렇게 한 게 있네. 바로 준비야. 저번에 스케일에 이런 샐러드 다섯 개. 오 샐러드에 이렇게 말 되고 소설 A 해가지고 소스 종량 시간이 되고 이름이 근데 보드. 저는 생각 근데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해하고 그러니까 시잖아요. 또 있어요. 오 샐러드. 아니 제가 이거랑 왜냐면 어디에 A를 여기서 하고 있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보드에 에서 에스펙트가 분리시켰잖아요. 이거는 정식 기능을 실행하는 것 중에 에스펙트를 실행시키려면 지금 에스펙트 안에 있는 메소드들이 실행이 됐잖아요. 어드바이스들이 실행이 됐잖아요. 하는 건 이 객체가 생성해야 된다. 객체 생성해야 그 안에 있는 메소드를 아 로그 안 찍었구나. 그렇게 하는 거는 컴포넌트로 객체 이걸로 객체 이 객체를 만들어서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신기해요. 이 포인트 컷을 조건을 맞출 때 이제 이게 그 뭐가 보이지? 생성되어 있는 이 레슨을 실행해 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컴포넌트로 SLA 얘를 등록을 해놨잖아요. 네. 제가 중간 가고 여기라고 소리나는 또 다시 들어가. 이때 메서드가 그냥 해당이 될 때 네. 네. 그러기 위해서 그때 장치가 배치를 해주려고 필기하기 어렵거든요. 아, 이거 좀 좋은 네, 커피 드세요. 비포에는 당연히 진짜 하나 진짜 사나우를 이런 데 말이야. 진짜 사나우 얼굴로 처음 했을 유명한 분장 김무달이 나왔던 그 프로그램이 이거 다시 예. 채 하예요.
그런 거 같지 않아? 약하고 소주 마셔야겠는데. 약하고 다른 거 같은데. 또 시간치를 해봅시다. 에서 아, 그래. 내년 초에 내년 초에 네. 자, 여러분 돌아오셨나요?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메소드를 좀 뽑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특정 매개 변수를 뽑아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어라운드를 적용하니까 애프터가 동작을 안 하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라운드 포인트, 조인 포인트를 지정했을 때에는 이 어라운드가 애프터를 같이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라운드를 적용했을 때에는 애프터는 따로 호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라운드를 적용했을 때 애프터를 따로 실행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방법은 이런 거죠. before는 앞에서 실행이 되니까 어라운드를 썼을 때 애프터는 같이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프터랑 어라운드랑 같이 쓸 때에는 어라운드 안에서 애프터를 마지막에 호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유의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유형들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봤었던 유형들 중에 애프터 리터닝, 애프터 스로잉 요 두 가지는 안 봤죠. 지금 비포, 애프터, 어라운드만 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어라운드를 하나 복사해서 애프터 리터닝 얘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애프터 리터닝을 할 때에는
여기에 이제 포인트 컷 표현식만 작성했었는데 앞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 결과 타겟에 대한 객체도 매개 변수 리턴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할 때는 여기다가 포인트 컷 속성으로 포인트 컷 표현식을 지정해주고 뒤에다가는 리터닝이라고 해서 자동 완성 뜨네요. 리터닝 해서 여기에 리턴 하려고 하는 객체, 타겟 객체를 변수명, 매개 변수명을 선언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리절트 오브젝트로 받아가죠. 오브젝트 리절트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컷 표현 여기요? 네. 얘랑이요? 리터닝 리절트요? 그쵸, 얘랑은 다른 거죠. 얘는 이제 조건으로 해당 반환 타입을 갖고 있는 그 특정 메소드를 어떤 뭐 보드 아니면 리스트 이런 조건을 걸 때 그 타입을 지정하는 거고, 여기 이제 이 리터닝 속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겟 메소드 있죠? 타겟 메소드의 반환 값을 저장하는 매개 변수명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뭐가 있겠어요? 뭐 리스트를 호출을 했다. 아니면 인셀렉트를 호출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반환하는 건 리스트 보드랑 보드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이제 매개 변수명을 리절트로 쓰는 거죠. 그리고 뭐 포인트 컷은 포인트 컷 표현식 속성을 쓰는 거죠. 요거 하나만 쓸 때는 생략해서 쓸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요 리절트를 가져와서 한번 얘도 출력에 찍어 보도록 하죠. 얘는 어라운드가 아니라 애프터 리터닝이 되겠고, 여기서는 시간은 찍지 말고 리절트 이렇게 해서 찍어보죠. 근데 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toString으로 한번 찍어봅시다. 이거요? 네. 아니요, 내가 지금 타겟에 대해서 조건을 주는 거죠. 보드 서비스, 서비스 패키지 밑에 보드 서비스로 시작하는 클래스들 중에서 어떤 메소드들이든 상관없이 어떤 매개 변수를 갖는지 상관없이 지정하고, 그 메소드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환 타입이 보드인한테만 애프터 리터닝을 걸고 싶어. 어드바이스를 걸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한테만 걸려요? 실제로? 보드 서비스 인플에 보드를 반환한 애가 얘잖아요. 얘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 조건인 거죠, 얘는.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 보드다 걸어놓으면 셀렉트만 지금 어드바이스가 걸리겠죠? 그래서 전체로 해서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절트 가져온 걸 한번 찍혀지는지 얘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장 한번 해보고 로그에 애프터 리터닝도 나오는지. 에러가 뜨네. 어라운드 로그. 어라운드 로그를 복사해서 썼군요. 그쵸. 이름을 애프터 리턴. 이것 때문인가? 리턴. 메소드를 따로 바꿔주고 널 포인터라고 뜨네. 널 포인터 때문에 에러가 생겼네. 이것도 아마 다른
경우하고 좀 겹치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작성해 보시고 정리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애프터 리터닝도 결국은 이제 언제 동작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타겟 메소드가 있으면 그 타겟 메소드에 대해서 얘가 호출되기 전에 before로 지정해 놓은 어드바이스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애프터가 돌 거고, 그리고 양쪽에서 동시에 이제 동작할 때는 어라운드가 돌고, 그리고 이 메소드가 뭔가를 반환한 할 때 있죠. 그렇죠? 반환하는 타이밍. 애프터 리턴 했을 때 반환한 후에는 애프터 리터닝 이 어드바이스가 실행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이제 실제 애프터하고 애프터 리터닝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는 메소드가 실행되고 난 이후에 실행이 되고, 이제 애프터 리터닝 같은 경우에는 반환값이 있는 경우 이후에 실행이 된대요.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프터도 있고 애프터 리터닝도 지금 있죠. 그런데 이제 특정 메소드들마다 타겟 메소드마다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얘네 둘의 이제 순서를 보면 반환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애프터 리터닝이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애프터가 그 다음 순서로 돌게 된다는 거죠. 리턴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동작하지 않는 거. 네. 그래서 행동력에 따라서 리터닝을 사용한 거에 있는데 그러면 반환 타입에 따라서 사용한다고 하는 게 반환 타입에 따라서요? 이게 무슨 말이죠? 페이지에 어드바이스 종류를 정리하는 거죠. 아, 네.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반환될 때 그쵸. 예외가 발생하면 애프터 스로잉이 걸리겠죠. 예외가 발생, 리턴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반환할 게 없는 경우의 타겟 메소드에는 얘가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반환하는 메소드하고 반환이 없는 메소드하고, 그렇죠? 보이드인 경우, 보이드가 아닌 경우에 애프터 리터닝이 걸리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용은 그거인 거예요. 리턴을 하기도 전에 예외가 먼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안 돌겠죠. 애프터 리터닝이 도는 게 안 돌고 애프터 스로잉이 돌겠죠. 그렇죠? 만약에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근데 예외가 없었다, 없고 리턴이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애프터 리터닝이 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근데 요거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리턴에서 안 걸리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에러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서 걸리네요. 널 포인터 익셉션 나와서 쭉 보면 78페이지. 리절트 얘가 아무것도 없는데 투스트링을 호출하니까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이제 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한번 보면 되겠죠? 요거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널이 아닐 때 로그를 찍어야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럼 돌아가죠. 그렇죠? 지금 이 리절트가 없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반환하는 게 없는 애들 혹은 뭔가 반환이 정상점 안 넘어온 경우에 얘가 널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널인데 토스트링 호출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경우를 체크를 해줬고 얘를 로그 찍은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막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나오네. 애프터 리터닝은 여기서 돌고 있죠? 맨 마지막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구분이 안 되네. 잠시만요. 위에다가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넣어주겠습니다. 이걸로 넣을까? 각각 메소드 제일 위에 구분선을 좀 출력을 넣어줄게요. 자, 이거 넣어주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분이 좀 될 것 같은데 자, 보면 실행했을 때 제일 먼저 동작하는 건 메소드 호출 전에 before가 돌고 그 다음에 around도 역시 또 돌고 after도 이게 도네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요 단위만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요거는 리스트를 호출했을 때의 경우죠. 그렇죠? 리스트를 호출했을 때 경우에 결과가 반환 받아오는 게 보드 리스트로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드 서비스 인풀에 가면 리스트가 반환하는 게 요거잖아요. 보드 리스트.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애프터 리터닝이라고 하는 조인 포인트를 걸었을 때에는 여기 리터닝이라고 하는 이름의 속성으로 뭔가를 이제 반환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를 가져와서 이 매개 변수로 지정해서 찍어보니까 널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실행 시점만 먼저 보면 일단은 리스트 호출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before 그쵸? around 그리고 after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after return 이렇게 나오죠. around도 보니까 지금 보통 around만 딱 건다 그러면 앞에 뒤에 before하고 after 위치에 찍히게 되는데 지금 before, around, after 다 걸려 있으니까 before는 before대로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after는 around랑 같이 쓰면 직접 동작 안 하니까 around 안에서 호출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fter returning이 여기 찍히고 있네요. 자, 밑에 이것도 볼까요? 뭐가 있나? 밑에는 select로 호출했을 때, 그쵸? select 호출했을 때도 보면 요 순서대로, 그쵸? 여기가 아니지. 여기서부터죠. before, around, after, after, return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절트에서 어떤 반환 결과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텐데 그것만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쭉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회해 봤을 때 요 순서대로 나오죠. 요게 문제인데 여기로 넘어오는 값이 왜 안 나오나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하는 값들은 우리가 다 보드 DAO부터 써놨으니까 쓸 수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보죠. 보드 인프, 보드 DAO. 리스트에서 반환하게 되면 음, 어라운드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요거 전에도 뭐가 안 찍혔어요. 보면 애프터에서도 요거 인트 얘는 찍히는데 그 앞에 리스트를 호출한 경우도 리스트는 원래 매개 변수가 없었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죠? 어, 셀렉트에서도 애프터에 보면 그쵸? 셀렉트 애프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매개 변수는 10 이렇게 찍히고 이 맨 밑에 찍히는 게 뭐였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애프터에 가서 보면 이건 타겟을 찍었죠? 타겟을 찍었고 여기서는 리턴으로 받아올 걸 볼 수가 없으니까 요게 문제인데 리터닝해서 리절트를 여기다가 지정해서 가져오기만 하면 될 텐데 반환하는 결과들이 지금 보드 서비스에는 다 있으니까 얘가 왜 안 나오는지만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만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리터닝이죠. 코드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리턴이 안 넘어온 것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정한 값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요거는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 그 마지막 요거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쵸? 그때 실행되는 어드바이스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뭐예요? 애프터 스로잉으로 주면 되겠죠? 어드바이스 유형을 애프터 스로잉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애프터 스로잉 로그. 그리고 얘는 요거 리터닝을 쓰지 않고요. 그대로 쭉 써주고, 포인트 컷, 그 다음에 스로잉이라고 하는 속성을 써요. 스로잉에 우리가 예외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예외 객체 매개 변수를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뭐 exception 이렇게 쓰면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exception 얘도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매개 변수 명이랑 실제 여기다 작성한 매개 변수 명을 일치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 얘를 가져올 때 exception 정보를 확인해서 예외 로그를 여기서 찍어 보던가 아니면 어떤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가져와 보고, 얘도 밑에 코드를 바꿔야겠죠? 애프터 스로잉으로 지정해 보고, exception 객체의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exception에 get print stack trace를 보거나 get stack trace를 한번 호출해 보죠. 그러면 요거 로그 없이도 여기서 바로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자, 메시지가 나오나? 잠시만요. 얘가 바나나는 타입이 이렇게 돼 있구나. 스택 트레이스는 안 되겠고 메시지를 찍어보죠. get 메시지. 근데 이제 예외를 발생을 시켜봐야 되겠죠. 지금은 예외가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게시글 번호를 조회하려고 했는데 게시글 번호가 안 넘어왔거나 아니면 실제로 데이터를 조회해 왔는데 뭐 그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지금은 뭐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강제로 예외를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드 서비스 인풀에 가서 어디다가 해볼까요? 셀렉트에다가 해볼까? 여기다가 throw new exception 면 얘가 강제로 발생되니까 리턴이 문제네. 여기 가질 못하니까 얘를요? 그러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 되니까 참 이거를 받아서 그렇게 또 한번 해보죠. 잠깐만요. 부문을 걸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보드 DAO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서 요청을 했는데 데이터가 안 넘어온 거야. 널인 경우에 이제 여기서 예외를 강제로 발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드 DAO에 가서도 지금은 이렇게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특수한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못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잠깐 얘는 주석을 해놓고 너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상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안 넘어왔다라고 판단해서 예외를 발생시켜 준 걸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애프터 스로잉이 셀렉트 메소드 호출했을 때 동작을 하는지 보면 되겠죠? 애프터 스로잉이 나오나 안 나오나. 치고 한번 볼까요? 애프터 리터닝까지만 나오는 것 같은데. 리턴. 우리가 셀렉트 호출하면 너를 리턴 해주겠죠? 그러면 보드 서비스 인풀에서 지금 넘겨받은 보드가 널이 되겠고, 그랬을 때 예외를 발생시키겠죠? 그럼 지금 이 셀렉트가 돌 때 예외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여기서 애프터 스로잉에서 조인 포인트 걸어 놓은 거에서 예외가 발생해서 얘가 돌아야 될 텐데 봅시다. 실행하면 애프터 스로잉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얘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애프터 스로잉 걸었을 때. 아니면 직접적으로 여기서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 지금 우리가 홈 컨트롤러에서 인서트는 호출을 안 하고 있고 셀렉트 호출하면 결과적으로 널이 나와야 될 텐데 매개 변수 나머지는 뜨고 있고 예외를 실제로 만들어서 처리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 동작을 안 하는지 아니면 뭐 널도 한번 리턴을 해보죠. 널도 한번 리턴 해보고 그럼 그걸 이제 실제로 여기서 받아와서 쓰잖아요. 그죠? 밑에 인서트에서 그랬을 때 널이 넘어가면 보드 서비스 인풀까지 보드 DAO로 널로 넘기고 보드 DAO에서도 이 널을 가지고 하는 게 있나요? 자, 보드 DAO까지 가보면 여기도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것도 예외가 발생되진 않겠죠? 저 뭔가 하고 있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예외가 걸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넣어주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드 DAO도 이렇게 넘겨도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보니까 예외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예외가 발생돼야 문제인데 요거 때문에 그럴 것 같다. 요거 우리가 스로우 익셉션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제 예외 발생을 시켜도 어떻게 돼요? 이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예외를 던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어쨌든 예외가 안 뜨겠지. 그러니까 애프터 스로잉이 걸릴 일이 없는 거죠. 얘만 한번 빼볼까요? 스로우 익셉션 빼서 인터페이스에서도 빼주세요. 스로우 익셉션 빼고 그 다음에 add throw declaration 이게 나오네. 인터페이스에 가볼게요. 보드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가서 여기도 셀렉트에다가 throw exception을 빼보죠. 그러면 얘 빼주고 그 다음에 보드 서비스 인풀에 가서도 요거 나오는데 throw exception 얘 던지기 하라고 나오는구나. 강제예외 발생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아니면 지금 보드 DAO에서 받아온 게 이렇게 쓰지 말고 널을 받아오잖아요. 그럼 널로 이제 뭔가를
접근을 시켜보죠. 얘로 보드로 예를 들어서 널인 상태에서 뭐 get 보드 넘버 얘를 가져온다 그러면 지금 넘어온 게 널인데 얘를 접근하려고 하면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타이틀 가져오세요. 타이틀 보드 넘버 말고 뭐 이건 상관없을 것 같고 리턴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로직상 널 포인터 익셉션이 뜨겠죠. 지금 예외가 발생이 되니까 애프터 스로잉 어드바이스가 로그에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404가 뜨나요? 자, 서버를 다시 실행해 볼게요. (500) 에러 아까 전에 인서트 주석해 놨었잖아요. 이거는 계속 주석 걸어 놓도록 할게요. 이따가 좀 확인하고 인서트 요청한 거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다시 돌려볼게요. 자, 서버 돌아갔고 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리스트 호출하는 거 있고 셀렉트 호출하는 거 있는데 그래도 애프터가 지금 2개인데 잠깐만요. 애프터가 2번 돌고 있는데 호출해서 안 지웠나? 애프터 리터닝 스로잉 써놨죠.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죠. 어디까지야? 여기까지가 셀렉트죠. 지금 셀렉트에서 결국은 널 포인터가 나와서 애프터 스로잉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비포어, 어라운드, 애프터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프터가 한 번 더 호출이 되고 있고 우리가 뭔가 다른 거를 다 제외시키고 이 리터닝하고 스로잉만 한번 찍어 볼게요. 우선 주석을 걸어두고 앞에 비포어부터 어라운드까지 주석을 걸어두고 얘네가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버가 돌아가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셀렉트에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뜬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게 맞아요. 예외가 지금 발생했는데 예외 처리는 우리가 안 하고 있고 그때 이제 어드바이스가 뜨는지 볼게요. 자, 보면 여기에 나오죠. 애프터 스로잉에서 나오죠. 당연히 우리가 예외 처리는 안 했으니까 프로그램이 중간에 예외가 발생돼서 멈추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 밑에 익셉션을 받아와서 우리가 get 메시지에 호출하면 뭔가 메시지가 나올 텐데 따로 메시지가 뜨고 있지는 않고 여기서 우리가 이 예외 객체를 가지고 뭔가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코드 다시 한번 보면 어디에요? 자, 너를 리턴해 주는 게 보드 DAO죠. 그렇죠? 보드 DAO에서 기존에 뭔가 데이터가 조회가 안 돼서 널로 반환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걸 보드 서비스 인풀에서 여기까지 받아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보드는 지금 널이에요. 널인데 뭔가 이 안에 있는 타이틀, 라이터 이런 값을 못 가져오겠죠? 널로 메소드 자체를 호출을 못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문제 없이 확인하려면 원래는 이 예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 코드를 여기서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예외 처리에 얘를 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이 멈추진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프터 스로잉에도 역시 어드바이스가 걸리는지 다시 보면 여기까지 또 역시 걸려요. 그렇죠? 애프터 리턴이죠? 애프터 리턴이고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 그러네. 이제는 애프터 스로잉도 걸리질 않죠. 왜냐면 예외 처리를 여기서 아예 해줘 버렸으니까 예외 발생 자체를 안 하니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AOP를 쓰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 비즈니스 로직 안에 예외 처리가 들어있는 걸 따로 횡단적 관심사로 뽑아내기 위해서, 걷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예외 처리를 우리가 AOP로 가져가서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걸 안 하고 뒤에 애프터 스로잉 이 어드바이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적용하면 우리가 예외 처리들도 별도로 여기다가 만들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몇 가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냥 로그 수준에서만 사용하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여기로 가져와서 결과적으로는 예외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한번 봅시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얘 가져와서 뭔가 얘도 근데 메시지나 이런 게 나와야 뭘 볼 텐데 이 정보 자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역시 얘도 일단은 예외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포인터 익셉션 이렇게 나오고 제 애프터 스로잉 여기 걸리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 익셉션이 일단 안 가져와지네. 그쵸? 익셉션이 있어야 여기도 지금 뭐예요? 서비스 로그 어드바이스 이 안에서도 지금 익셉션 객체를 투스트링으로 찍어봤는데 걔도 지금 어,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나오는 거죠. 그쵸? 여기에 걸리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음, 요게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찍히는 게 요 부분인 것 같은데 40번째 여기서 문제인. 그럼 이게 고민이네. 결과적으로는 얘를 우리가 따로 떼어 와서 그렇죠? 예외 처리만 별도의 로직에 지금 여기서 예외 처리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거만 한번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0분 쉬었다가 마저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 갈게요. 음,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 어노테이션 서비스 같은 데가 서비스요? 네 구현 클래스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현 클래스? 인터페이스에 구현에 붙어야 되는 거죠. 호출하는 거는 인터페이스만 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붙여주는 서비스 컨트롤러 컴포넌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하는 목적이 뭐예요? IOC 컨테이너에 빈을 등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인스턴스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인터페이스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나요? 인터페이스로 뉴를 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안쪽에 뉴를 하려면 구현 클래스에 그쵸. 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얘는 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보드 서비스가 이게 되진 않죠. 그러면 지금 이 형태에서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는 셈이에요. 인터페이스 자체에는 의미가 지금 없다고요? 이 구조에서 인터페이스는 없어도 빈이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인터페이스 보드 서비스가 있어요. 얘를 근데 있는데 지금 빈에 등록한 게 네. 구현 클래스에서 다 등록을 하고 얘를 등록을 하고 네 바로 다른 데서 호출해서 이제 오토로 아이얼드로 홈 컨트롤러에서 네 보드 서비스를 이제 타입으로 해서 그 IOC 컨테이너에 등록된 보드 서비스 인프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얘는 이제 인터페이스 의존이 되는 거죠. 네.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의존성 주입하면서 예. 봤던 게 두 가지였어요. 인터페이스 의존이랑 클래스 의존. 예. 근데 어제 그냥 테스트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때에는 그냥 보드 서비스 클래스로 만들었잖아요. 예. 얘를 어제는 인터페이스로 안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쓸 때는 클래스 의존인 거고 지금은 인터페이스 의존이 되는. 예, 이해했습니다. 네, 네. 안쪽에서 그런 일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익셉션을 할 수가 없나? 아이들 리턴. 할 방법이 없나? 스로잉. 너무
싸움을 할 수가. 에, 네, 오늘 할게. 일단 할 수가 없네. 그러면 라운드에서 절대 아닌데. 절대 아니니까. 윤주씨 이해 다 하셨잖아요. 절대. 근데 내가 하면 놀리는 거네. 말이나 듣기는 좋아요. 어라운드. 와, 진짜 승천하와. 음,
자, 여러분 이거까지만 맞춰보고 리턴이 왜 안 온지를 모르겠네. 리턴을 보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리절트가 떴어요? 네. 네. 못 본 건가? 천천히 좀 봐야 되나? 한번 뜬 적이 있어요? 뭐 에러가 나네. 얘는 보이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머지가 돌아가긴 하나? 그걸 봐야 되겠네. 자, 우선 요거 한 가지를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조인 포인트 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어드바이스의 유형, 조인 포인트의 그 타이밍 여러 가지가 있죠? before, after, around, 그다음에 after returning, 그다음에 after throwing. 여기까지인가요? 5가지를 봤나요? 어드바이스. 근데 이때 보면은 사실 애프터 스로잉이 적용이 되면 이때는 사실 예외가 딱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냥 멈춰버리고 그걸 다시 뒤집어서 뭔가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외 처리에 대한 거는 이 애프터 스로잉 조인 포인트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라운드나 애프터에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라운드에서 실제로 예외 처리를 하려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다른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그 메소드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생각인 거죠. 그 호출한 메소드가 만약에 예외를 던지고 있거나 throw exception을 하고 있거나 한다 그러면 호출된 메소드 안에서 예외 처리하지 않고 그 메소드를 호출한 곳에서 try catch를 써서 예외 처리를 하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드바이스들은 보드 서비스라고 하는 타겟 클래스의 타겟 메소드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뭐 before에서 호출이 되거나 after에 호출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보드 서비스 인프라 안에 있는 뭐 리스트, 셀렉트, 인서트 이런 메소드들 사이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예외가 그냥 발생해버리면 그 메소드 안에서 예외가 발생해버렸을 때에는 그 안에서 처리를 하거나 그 메소드를 호출한 곳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처럼 타겟 메소드가 실행되는 시점을 뭔가 감지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 어드바이스가 타겟 메소드를 직접 제어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어드바이스가 딱 실행됐을 때 타겟 메소드를 어드바이스가 직접 실행을 시키면서 그때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타겟 메소드를 호출하는 구조를 트라이 캐치로 감싸서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라운드 어드바이스 유형에 가서 우리가 직접 타겟 메소드를 제어하고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proceeding join point라고 하는 클래스로 이 객체를 가져오면 어드바이스에서 타겟 메소드 있죠? 대상 메소드를 직접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어라운드 안에서 보드 서비스에 리스트, 셀렉트 이 메소드들 있잖아요. 그거를 얘가 먼저 감지를 해서 proceed라고 하는 메소드로 여기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홈 컨트롤러에서 보드 서비스의 리스트, 뭐 인서트 이렇게 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서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한테 걸려요. 얘한테 걸리고 얘가 그 타겟 메소드를 이 proceed 메소드를 통해서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타겟 메소드를 실행을 시켰을 때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방금처럼 우리가 select 메소드 안에다가 null point exception 나오도록 코드를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타겟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코드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try catch로 처리해주면 이렇게 예외 처리를 외부로 빼내서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거지. 자, 생각해 볼게요. 보드 서비스 인풀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코드 개발해서 딱 짜다 보면은 여기 보드에 넘어온 게 DAO에서 받아와야지 뭐가 넘어온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넘어왔는데 걔가 널일지 아닐지 몰라. 그래서 널일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로 묶어서 여기서 뭔가 데이터를 꺼내는 작업을 했다. 여기서 예외 처리를 했다. 근데 지금 AOP를 쓰는 목적은 뭐예요? 이런 예외 처리나 로그나 이런 것들을 횡단 관심사로 분리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외 처리, 트라이 캐치를 여기서 안 쓰고 어디서? 에스펙트로 분리시켜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처럼 이 어드바이스가 타겟 메소드를 직접 호출시켜서 얘가 예외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외 처리를 여기서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예외가 발생해도 그쵸? 실질적으로 보드 서비스 인풀에는 예외 처리문이 없어도 예외에 대한 게 지금 에스펙트로 어드바이스로 분리시켜져 있어도 예외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한 뒤에 예외 처리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프로그램이 이제 안 멈추겠죠? 예외 처리를 여기서 해주고 있으니까 얘를 돌렸을 때 자,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 없이 실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로그를 확인해 보면 다시 한번 로그 찍어 볼게요. 로그를 확인해 보면 예외는 뜨겠죠. 그렇죠? 예외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라운드에서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해서 에러 로그로 찍어주고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에러가 로그로 뜨면 프로그램 자체가 멈추고 실행이 안 됐었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냥 그 에러에 대한 메시지만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로 해서 그 단계적으로의 예외를 추적한 메시지를 출력해 주거든요. 얘를 통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외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메시지도 이렇게 찍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존의 그 비즈니스 로직에서 작성했었던 로그들을 여기 에스펙트로 다 걷어내서 가져오고 예외 처리도 이제 여기로 걷어내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이렇게 할 때는
이 보드 서비스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에 대해서 다 똑같은 예외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외 처리가 뭐 널 포인터 익셉션 뭐 이런 거 걸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해놓을 수 있잖아요. 멀티 캐치를 써가지고 다중 캐치를 쓰거나. 근데 보통은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널 포인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공통으로 이렇게 모아서 써도 되고. 근데 나는 등록할 때랑 조회할 때는 따로 예외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포인트 컷을 또 세분화시키면 되죠. 여기서 뭐 보드 서비스 인플 밑에 이제 메소드로 해주는 거. 인서트를 주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리스트를 주거나 그렇게 해서 또 분리시켜서 어드바이스를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래서 막 AOP를 꼭 안 써도 돼요. AOP를 안 쓰고 그냥 로그랑 비즈니스 로직이랑 예외 처리랑 다 거기다 써도 돼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산성 있게 개발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시켜내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로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또 후반부에 가서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AOP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볼 거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DTO 클래스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만들면 항상 뭐 했어요? 생성자 정의하고 게터 세터 쓰고 toString 쓰고 했었죠. 근데 이게 없어도 얘만 써놔도 이거 자동으로 해줄 수 있으면 뭐가 편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먼저 보드를 짰어. 근데 다른 사람은 보드 넘버가 아니라 얘를 넘버로 했대. 그러면 이거 짠 거 가지고 이걸 공통으로 해서 씁시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짜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게터 세터 가서 다시 다 바꿔야 되죠. 여기 이미 에러가 나니까. 근데 이거 그냥 게터 세터 생성자 이거 다 없어도 컴파일하는 딴에서 자동으로 누가 다 만들어주면 그냥 여기를 보드 넘버에서 넘버로만 바꾸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뒤에 우리가 지금 보통 등록일자, 수정일자 넣었었잖아요. 여기 빼먹은 게 있구나. 개발하다 보니까 뭐가 빠졌네. 하고 뭐예요? 등록일자, 수정일자 이렇게 추가했어. 그러면 또 어김없이 게터 세터 추가해야 되죠. 또 밑으로 내려가. 게터 세터 추가해. 하려면 할 수 있죠.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럼 또 그리고 여기 toString에 레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가 빠져 있으니까 toString 지웠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죠. 맞나요? 그래야 얘도 포함이 될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뭐 빠졌대. 또 넣어. 그럼 또 게터 세터 또 추가해. toString 또 만들어. 생성자 또 정의 하면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능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진 않지만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TO 같은 이 객체를 게터 세터, toString 이런 것들을 자동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발 환경에 보시면 톰캣 설치, 스프링 개발 환경 했죠. 여기 보면 롬복 설치하기라고 있죠. 이 롬복이라고 하는 애가 아까 그 클래스 객체에 게터 세터, toString 뭐 이런 것들을 어노테이션만 붙여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제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롬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죠. 생성자, 게터 세터 메소드, toString 메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코드를 반복적으로 이제 쓰는 것들이 있죠. 게터 세터 맨날 했죠. 우리가 자바 처음 배울 때부터. 그거 이제 직접 안 하고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게 하면 역시 변수 하나만 가서 추가해 주면 되죠. 변수 하나만 바꿔주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해준다.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을 한번 보고 같이 실습해 볼게요. 다운로드 받아서 이 롬복 라이브러리를 실행시켜 주고,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STS 있죠. 혹은 이클립스에서 쓴다 그러면 이클립스 ID를 선택해 주거나, 지금 STS 쓰고 있으니까 STS를 경로를 지정해 주면 이제 이 롬복 라이브러리가 해당 그 통합 개발 환경 IDE, 이클립스나 STS에 설치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다운로드를 쭉 받아서 요 롬복 자르라고 하는 애를 실행시켜서 STS를 딱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로 하고 있죠. 이클립스나 STS 같은 IDE에도 롬복 라이브러리 세팅을 해줘야 되고 또 추가로 우리가 프로젝트 내에서도 롬복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의존성도 추가를 해줘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해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의존성은 우리가 메이븐 레포지토리에 가서 롬복 검색한 다음에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프로젝트 롬복 1.1830 해서 이 버전을 받아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요거는 의존성은 어디다가 추가했었어요? 폼.xml에다 추가했었죠. 그러면 롬복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에 추가해주겠죠. 자, 그 작업들 이렇게 추가해준 다음에 업데이트 프로젝트에서 딱 해주면 이제 롬복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이클립스 때문에 잠깐 이 빌드를 자동으로 하는 옵션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재실행 해주면은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변수만 딱 써놔. 그리고 위에다가 롬복에서 제공해주는 어노테이션, 데이터란 어노테이션만 딱 붙여요. 그러면 getter, setter, toString이 우리가 분명 여기 쓴 게 없죠. 얘만 썼는데도 아웃라인 여기 요약에 보면 getter, get id, get name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롬복 설치를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이트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로 들어오세요. 딱 자동으로 받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원래 그게 맞는데 그게 프로젝트에서만 쓰이는 거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가 또 인식을 해줘야 되냐면 이클립스가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다른 통합 개발 환경 이클립스 말고 VS 코드나 인텔리제이 이런 애들은 이런 부가적인 이런 설정 안 해도 그냥 바로 되는 통합 개발 환경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클립스는 한 번 더 세팅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고. STS가 이클립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자, 다운로드 받은 거, 그쵸? 라이브러리 폴더에 저장을 할게요.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아졌죠? 롬복 지난번에 우리가 안 했었나? 해본 적 없나요? 자바에서? 안 했나요? 자, 롬복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이렇게 아이콘이 활성화되신 분들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바로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압축 파일로 뜬다거나 이러면 실행이 바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MD에서 접근해서 실행시켜주면 돼요. 자, 지금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열리는데 설치 파일이 만약에 얘가 안 열린다 그러면 CMD 창 열어서
이 경로 있죠? 이 경로를 복사할게요. 그래서 경로를 change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E 드라이브에 있어서 E 드라이브까지 이동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라이브러리가 있는 경로까지 이동을 했죠?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바 실행 명령 자바 자르 띄고 롬복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돼요. 혹시나 R집 그 프로그램을 쓰거나 아니면 단디집에서 자르도 압축 파일로 인식하도록 세팅을 해놨으면은 걔가 압축 파일로 열려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명령어 실행하면 열리죠? 그쵸? 이렇게 열립니다. 자, 어디 갔어?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IDE 있죠? 이클립스 경로를 선택해주면 돼요. 자, 로케이션 클릭하고 나서 어디에요? 개인 폴더에 셋업에 있죠? 셋업에 우리가 STS 번들 STS 3.9.18 릴리즈 그리고 STS EXE 셀렉트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인스톨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STS로 돌아와서 폼.xml에 가서 서버 잠깐 꺼놓고 의존성을 추가하겠습니다. 디펜던시 맨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아까 디펜던시가 어디 갔었죠? 여기 있네요. 요거 추가하겠습니다. 롬복 라이브러리 이제 추가시켜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죠? 롬복 1.1.830 자, 그리고 네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한번 해주고 프로젝트에 빌드 오토매티클리를 해제시켜 줄게요. 잠깐 프로젝트에 빌드 오토매티클리를 해제해주고 STS를 재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까지만 의존성까지만 가져와도 보드 클래스에서 이거 싹 지우고 밑에 이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얘를 써준 다음에 여기 있나? 저는 되네 바로. 그 다음에 밑에는 다 지우세요. toString까지. 아, 써져 있어서 뜨는 거구나. 지금 적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요것만 쓰시고 생성자, 게터, 세터 지우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그리고 파일에 리스타트. 실행하면 그때 이제 읽어드려서 롬복 라이브러리가 인식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뜨나? 그래도 게터 세터가 여기 아웃라인에 떠야 되는데 안 뜨죠? 아, 이런 게
좀 수월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슈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줬고 롬복 들어와 있고 풀고 리스타트까지 했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 자 프로젝트 클린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프로젝트 클린 자 한번 볼게요. 얘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데 STS 설치 경로에 가보면 STS INI라고 있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롬복 자르가 여기 이제 새로 생겼을 거예요. 그쵸? 얘가 이제 STS 설치 경로에도 존재하고 또 STS INI 파일에 이 롬복의 경로가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바 에이전트 쭉 해서 롬복 자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들어있으면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재실행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프로젝트 일단 요거 없으니까 에러 나는구나 지금. 잠깐만요. 요거 여러분 그것만 하나 만들어주죠. 아까 써놨던 생성자 타이틀 라이터 컨텐트 있는 거 있죠? 앞에 에러 나서 그 다음에 컴파일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생성자 요거 하나만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도 일단 써놓을게요. 에러가 나고 있어서. 또 게터 세터를 쓰고 있는 데도 있나 보구나 지금. 그쵸, get 타이틀 쓰고 있는 데가 있구나. 어쨌든 뭐 이게 없어도 좀 인식이 돼야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웃라인에 getter, setter, toString이 자동으로 뜨면 돼요. 잘 나오시나요? 또 안 되시는 분 대부분 안 되죠. 안 되고 있는데 이게 STS의 경우에 간혹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설치 경로에 가서요. 이 STS INI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예, 열어보고 절대 경로로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냥 롬복 자르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가 놓냐면 여기다가 써볼까요? 이 자바 에이전트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실행되는 위치에 따라서 인식이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리스타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일의 위치를 지금 vmalgs 더 상단에다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적용이 안 되죠. 잠깐만요. 얘를 이 VM 아규먼트 바로 밑에다가 한번 넣어 보세요. 여기에다가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돌아갈 텐데. 들어오질 않네. 어허. 얘가 인식이 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얘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설치를. 네. 뭐 넣어도 기본은 똑같을 텐데 맨 밑에 추가가 되고 아예 다시 껐다가 켜볼게요. 리스타트 하지 말고 아예 종료시켰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예 STS를 껐다가 켜보세요. 그러면 돌아가나요? 리스타트 하지 말고 이 리스타트 할 때 저 STS INI를 다시 안 읽는 건지 애매하네. 어쨌든 이거 하면은 게터 세터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그쵸? 네. 그러면 사실 뭐 기본 생성자 같은 경우도 어, 만들어 줄 텐데 얘가 없어도 얘는 써야 되겠죠? 예.
아니면 둘 다 없거나. 자, 요거 여기 붙는 어노테이션들의 종류가 있어요. 지금 게터, 세터, 뭐 toString, 그리고 해시 코드, 그다음에 기본 생성자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롬복 어노테이션 보시면 내가 게터만 자동으로 생성하고 싶어. 그러면 게터 어노테이션 붙이면 되고 세터만 자동으로 생성하고 싶다 하면 세터만 붙여도 돼요. 게터 세터만 두 개 하고 싶어. 그러면 게터 세터 둘 다 연달아서 붙이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써요. 데이터를 쓰면 뭐예요? getter, setter, toString, 그다음에 뭐 no arguments constructor, all arguments constructor. no arguments constructor는 기본 생성자죠.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그다음에 all arguments constructor는 모든 매개 변수를 모든 멤버 변수를 받는 생성자. 그렇죠?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앞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부분별로 생성할 수도 있고 이걸 다 묶어서 데이터로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안 되시는 분 잘 되시나요? 되세요? 안 되세요?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따로 우리가 뭔가 추가해도 게터 세터를 더 넣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뭐 에러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안 되시는 분 다 돼요? 껐다 키니까 다 돼요? 리스타트로 했을 때 인식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게 문제였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하고 나서 리스타트 하지 말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롬복도 뒤에 가면 엄청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얘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AOP와 관련돼서 또 롬복 라이브러리까지 해서 여기까지 프로젝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본 내용이 뭐예요? 의존성 주입하고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이었죠. 그렇죠?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서 부가적인 이런 코드들을 분리시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이 MVC라고 하는 스프링 MVC라고 하는 개념이 돼요.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JSP 끝날 무렵에 MVC 패턴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MVC 패턴이 뭐였는지 그거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VC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련의 로직을 쭉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로직들을 코드들을 모델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 뷰라고 하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컨트롤러로 해서 모듈을 나눠서 개발하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아키텍처 패턴을 MVC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그 앞 글자를 딴 거예요. 모델, 뷰, 컨트롤러, MVC를 따서 우리가 데이터와 관련된 건 모델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그 다음에 화면이랑 관련된 건 뷰라고 하는 영역으로, 그리고 이걸 제어하는 거, 모델과 뷰를 제어하는 영역으로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영역으로
분리해서 구성 요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또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을 쓰고 여기에 이제 방금 우리가 썼던 것들 있죠. 이 모델에 해당되는 로직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던 뭐 보드 DAO 또 보드 서비스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데이터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거와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스프링에서 우리가 웹에서 이 MVC라고 하는 애에서 이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JSP 할 때 JSP 안에다가 request get 파라미터에서 요청 객체 안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가져왔었죠. 그리고 그거를 표현식이나 표현 언어를 통해서 HTML에 같이 데이터를 표현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역시 뒤에 백엔드에서 서버 측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뷰에서 보여주는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이랑 데이터 처리 로직을 통해서 가져온 다음에 어디로 이제 연결을 해주냐면 뷰한테 보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화면에 그 동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표시해주는 부분을 우리가 뷰라고 하는데 이때 뷰가 모델에 있는 데이터들을 참조를 해서 이런 동적인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가 컨트롤하는 컨트롤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사용자의 요청, 뭐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요청했는지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델 쪽으로 비즈니스 로직 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받아와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뷰를 보여줄 건지 어떤 뷰를 선택해서 응답해 줄 건지 이런 작업들을 컨트롤러가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패턴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MVC 패턴이라고 하는 이 아키텍처 패턴은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JSP로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는 JSP라고 하는 이 페이지에서는 컨트롤러의 역할도 가지고 있고 뷰에 대한 역할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러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샵 프로덕트 이렇게 요청을 보냈어요.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처리하는 애가 누구예요? 이 요청을 처음 받는 애는 프로덕트 JSP로 처리를 받았었죠. 요청을. 이 URL 요청을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할 것인가 제어하는 애 자체도 누구다? 컨트롤러다. 그렇죠? 그리고 이 JSP 가지고 그대로 밑에다 HTML 써가지고 여기다가 상품 목록 출력을 했었죠. 그렇죠? HTML에서 뭐 테이블로 해서 하든 아니면 우리가 카드 뷰 만들었었잖아요. 카드 뷰로 해서 출력했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뷰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앞에 보드 DAO에다가 요청을 보내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제 그걸 화면에 뷰에 데이터를 전달해 준 것까지 하는 작업을 누가 했던 거예요? 컨트롤러의 역할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JSP는 컨트롤러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뷰로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MVC 패턴의 어쨌든 최종적인 목적은 컨트롤러, 뷰, 모델 다 따로 분리시켜서 훨씬 더 유지보수하기 쉽고 생산성 있게 개발을 하기 위함인 것. 근데 JSP라고 하는 기술 안에서 우리가 코드를 쓰다 보니 컨트롤러도 쓰고 뷰도 쓰고 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뭐 프로덕트 서비스,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이런 애들은 모델의 영역에 해당했던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거에 이런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랑? 컨트롤러랑 뷰랑 이제 섞여 있으니까 얘네들이 완벽히 로직이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섞여 있으면 조금 더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 MVC 모델 1의 한계 때문에 나온 게 모델 2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모델 2로 와서 뭐랑 컨트롤러랑 뷰랑 명확하게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컨트롤러는 어떤 애만 쓰냐면 요청을 받아서 어떤 화면을 응답해 줄 건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요청해서 그걸 뷰에다가 전달해 줄 건지에 대한 것만 컨트롤러로 어떤 파일로? 서블릿 파일로 만들어서 쓰고 화면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다가? JSP에다가 뷰의 역할만 한 애로 분리를 시켜준 거예요. 아까 전에 JSP에 있었던 컨트롤러 역할, 그 다음에 뷰 역할이 있었는데 여기 컨트롤러 역할 하던 애를 서블릿으로 분리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블릿에서는 하는 작업이 보드 DAO 혹은 프로덕트 DAO의 데이터 받아온 다음에 리퀘스트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파라미터로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화면을 응답할지 리스폰스에다가 뭐 포워드 하거나 리다이렉트를 해서 product.jsp를 응답해라. 그 뷰를 선택해서 응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뷰에서는 그 요청 객체에 등록한 애를 가져와서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화면에서 뭐 반복문을 쓰거나 조건문을 써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조는 우리가 한번 안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뒤에 있는 이 스프링 MVC도 이해를 하려면 이걸 JSP 서블릿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JSP 교재의 제일 마지막 챕터쯤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 프로젝트를 한번 가져와서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확장해서 생각해야 될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품 목록 화면을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샵에 프로덕트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프로덕트 이렇게 요청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처리할 컨트롤러로 프로덕트 서블릿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product.jsp 화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 내역을 보는 화면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뭐 만들어요? 오더 서블릿 하나 만들고 order.jsp 하나 또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하나의 요청이나 화면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업무 하나에 대한 것만 해도 서블릿 하나 만들고 또 뭐예요? JSP 만들고 서블릿 하나 만들고 JSP 만들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화면이 우리가 50개가 되면 서블릿도 50개가 되고 뷰도 50개가 되겠죠. JSP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서블릿들이 너무 이제 많아지면 사실 그렇게 해도 개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막 너무 많아지니까 얘네들을 뭔가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이 서블릿이 가기 전에 앞에서 먼저 컨트롤할 수 있는 애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개념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질 때 막 3개, 4개 여러 개가 생겨요. 얘가 먼저 요청을 받기 이전에 먼저 요청을 받아서 전체를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이 컨트롤러를 우리가 프론트 컨트롤러라고 하고 이걸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얘는 이제 디자인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어떤 URL로 요청이 왔을 때 어떤 컨트롤러에다가 이 요청을 전달해 줄 건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매핑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URL이 어떻게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프로덕츠라고 URL이 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프로덕츠 서블릿한테 넘겨주고 오더로 왔다. 그러면
오더 서블릿한테 넘겨주는 작업을 누가 해줘요? 이 프론트 컨트롤러 애가 해주는 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론트 컨트롤러는 당연히 서블릿으로 만들어야 리퀘스트 리스폰스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요청 응답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걸 얘가 받았어. 그럼 얘네들은 사실상 해주는 작업이 뭐예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어떤 뷰가 선택될 건지만 하면 되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그럼 얘는 사실 서블릿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서블릿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를 관장하는 서블릿은 요거 하나를 달고 이 뒤에 애들한테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만 메소드로 넘겨줘서 그걸 받아와서 그 리퀘스트에 뭐가 들어있나 알아서 판단하고 데이터 요청하고 그리고 어떤 화면 응답할 건지 얘한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샌드 리다렉트를 하든 포워드를 하든 얘가 앞으로 혼자서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네들이 결국 하는 게 다 뭐예요? 요청 받고 응답하고 이거 똑같이 하잖아요. 요청 받고 응답하는 것들을 각각에서 다 떼어내서 요청 받아서 응답하는 거는 얘 혼자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요거 JSP 서블릿으로 프론트 컨트롤러를 직접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또 이어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드예요.